친구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Friendship. 내 몸은 내 재산이다. 이 한 문장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자유지상주의 철학의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깊이 있게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아니, 근데 이 철학을 왜 하필 지금 알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감자, 부의 불평등 문제 때문입니다. 매년 세계 부자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정말 난리가 나잖아요. 와, 대단하다 라는 반응도 있지만 동시에 저렇게 버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논쟁도 엄청나게 뜨겁죠. 자유지상주의는 바로 이 논쟁의 정중앙에 서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의 부자들은 주로 제조업 같은 걸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AI, 빅테크, 암호화폐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부의 원천이 이렇게 바뀌니까 논쟁은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죠. 한쪽에선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세금 더 걷어야 한다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아니 내가 내 능력으로 자유롭게 번 돈을 왜 국가가 뺏어가느냐 하고 맞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유지상주의는 바로 이 두 번째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내 몸은 내 재산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부터 시작해서 이걸 바탕으로 정부가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은 뭔지, 또 공정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2025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왜 정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경고로서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자유지상주의의 심장, 그 핵심 원칙인 자기 소유라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모든 개인은 자기 자신을 100% 소유한다는 겁니다. 내 몸, 내 시간, 내 노동력, 이건 부모님 것도 국가의 것도 아니고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국가는 개인의 삶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이 원칙을 따르다 보면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인정하는 국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최소국가라는 거죠. 국가의 역할은 정말 최소한으로 딱 이 세 가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끼리 맺은 계약을 잘 지키도록 강제하고, 폭력이나 사기 같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 딱 여기까지. 이걸 넘어서는 모든 국가 활동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최소 국가라는 생각이 현실에서는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죠. 구체적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지금의 국가가 하는 일 중에 뭘 그렇게 반대하는지 말입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정말 싫어합니다. 첫째, 온정주의적 간섭. 뭐랄까, 국가가 아빠처럼 널 위해서야 하면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거요. 둘째, 도덕을 법으로 만드는 것. 다수가 어떤 걸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걸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요. 바로 부의 재분배,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복지에 쓰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의도는 좋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세금을 강제로 걷는 건 사실상 누군가가 일한 시간, 그 사람의 재능이 만들어낸 결과를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심지어 강제 노동이나 다름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아니, 그럼 이렇게 심한 부의 불평등을 대체 어떻게 정당화한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20세기의 아주 중요한 정치 철학자 로버트 노직이 등판합니다. 노직은 자유시장이 만들어낸 불평등한 결과가 왜 전혀 불공정하지 않은지 아주 강력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노직은 우리한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도대체 뭐가 정의로운 부의 분배일까요? 모두가 비슷하게 나눠 갖는 결과적 평등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그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공정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는 걸까요? 노직의 대답은 단호하게 후자입니다. 노직이 말하는 정의의 기준은 아주 명쾌해요. 과정에서 딱 두 가지만 따지면 된다는 겁니다. 첫째, 최초 취득의 정의. 당신이 가진 돈, 그게 애초에 훔치거나 사기쳐서 얻은 건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이전의 정의. 그 돈이 다른 사람과의 자유로운 거래나 선물처럼 완전히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오고 갔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만 깨끗하다면 그 결과로 누구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해져도 그건 정의롭다는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슈퍼스타 운동선수가 한 명 있고요. 그를 정말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이 있다고 상상해보죠. 수백만 명의 팬들이 이 선수의 경기를 너무 보고 싶어서 나는 기꺼이 티켓값에 $5씩 더 낼래 하고 각자 자발적으로 결정했다고 차보죠. 그 수많은 자발적인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와, 이 선수는 $1억,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노직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과정 한번 보세요. 누가 팬들에게 돈 내라고 강요했나요? 아니죠. 선수가 사기를 쳤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단계가 완벽하게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한 명의 선수와 나머지 팬들 사이에 엄청난 부의 격차가 생겼어요. 이걸 과연 불공정하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과정이 공정했다면 결과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이 철학이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옛날 이론이 아니라 2025년 바로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책 논쟁들을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 논쟁입니다.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르니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죠.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명확합니다.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누군가의 소득에서 강제로 떼어온 세금이잖아요. 이건 부당한 재분배라는 거죠. 빈곤 문제는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자선을 베푸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빅테크 기업의 막대한 부와 권력 문제입니다. 자유지상주의 논리대로라면 소비자들이 좋아서 그들의 서비스를 썼고 그래서 돈을 번 거니까 정당합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노직의 첫 번째 원칙, 최초 취득의 정의를 파고들죠. 잠깐만요. 그 시작점이 정말 공정했나요? 하고 묻는 겁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구축한 인터넷망, 공교육 시스템 같은 사회적 자산 없이는 애초에 그 기업들의 성공이 불가능했다면 과연 그 시작이 온전히 그들만의 공정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긱경제,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 문제를 볼까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플랫폼 회사와 배달 라이더 같은 노동자가 맺은 계약은 양측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봅니다. 국가가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여기에 개입하는 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죠. 반면에 비판자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거대한 플랫폼 기업 앞에 선 개인 노동자가 과연 동등한 위치에서 정말 자유로운 계약을 맺을 힘이 있냐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지상주의를 2025년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완벽한 사회를 위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점검하는 아주 유용한 렌즈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자유지상주의의 현대적인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데요. 한편으로는 국가가 좋은 뜻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자유를 어디까지 억압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변화나 팬데믹처럼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거대한 위기 앞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일만 해라 라는 해법이 과연 현실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남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지상주의는요, 이대로만 하면 완벽한 사회가 된다는 식의 설계도라기보다는 국가가 뭔가 새로운 법이나 정책을 만들 때마다 잠깐, 이거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야? 하고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아주 중요한 스트레스 테스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질문은 계속 우리 모두의 곁에 남을 겁니다. 팬데믹, 기후위기 같은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전체의 이익 사이에서 그 경계선을 과연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h, Lord, Lord, Lord.